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 시사바리스타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관련 재판 여러 그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중간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 재판에 이제 참고인 증인으로 출석해서 본인 재판은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투자를 했는지 어쨌는지 뭐 그리고 그 문제의 문자 뭐 강남 빌딩 뭐 이런 꿈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예. 여러 언론들이 전달을 했는데 자,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그거 아닙니까? 뭐 검찰은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유죄라고 주장할 거고 또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에게 좀 우호적인 분들은 검찰 수사에 엉터리가 입증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실 텐데 과연 판사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판사의 속마음 분석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 판사의 속마음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 이론은 계속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49대 51 이론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유죄가 입증될 만큼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고 있느냐? 그 입증의 문턱, 50%의 문턱을 넘고 있느냐? 예, 판사는 그걸 계속 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봅니다. 자,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선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판은요,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억울함이 밝혀져서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의심은 되는데 그렇다고 의심만으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거니까 판사는 혐의가 얼마나 입증됐는지를 함께 살펴서 무죄를 판결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는 스탠스는 정경심 교수의 억울함이 증명됐다. 제가 이런 말씀은 제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검찰의 어떤 유죄 취지의 주장을 납득할 만큼 재판에서 여러 증거와 증언,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입증시키고 있는지 판사가 납득할 만큼 그게 입증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들을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예. 그거를 읽어야만 판사의 속마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걸 해주는 게 법조 기자의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오늘의 시사 원두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 판사의 속마음 분석입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과연 이 조범동 씨가 운영한 그 사모펀드에다가 과연 투자를 한 거냐 단순 대여한 거냐. 예. 이 조범동 씨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제 이런저런 논박을 했는데 이걸 갖고 언론들이 이제 분석해서 전달을 좀 해줬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지금 이게 단순 대여냐, 이게 뭐 투자였냐, 이걸 갖고 검찰과 그 정경심 쪽이 왜 이걸 갖고 자꾸 그 논박을 하냐면 여러분 공직자윤리법은요. 직접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배우자도. 예? 왜냐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가 또는 공직자의 부인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이거 투자가 아니라 대여였다. 돈 빌려준 거였다. 그냥 조범동한테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아니다. 투자 맞지 않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맞서고 있는데 자, 재판 때 뭐가 나왔는지 봅시다. 먼저 검찰 쪽에 유리한 정황부터 봅시다. 이 정경심 교수와 조카가 나눈 그 문자 메시지, 요게 이제 그 재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4월 27일 재판에서. 보면 여기서
정 교수와 이제 조범동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조금만 보면 2016년 8월 2일 날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조카님 잘 있지요?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네, 잘 계시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틀 뒤인 8월 4일 2016년에 정경심 교수가 또 혹시 좋은 투자 상품이 또 있는지요? 라고 묻습니다. 또 그러니까 과거에 맡긴 돈은 투자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또 규모별로 금액이 커질수록 더 좋은 수익 상품이 많아요. 어쩌고저쩌고. 예. 그래요. 그리고 2017년 2월 23일 문자도 공개됐는데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투자 자금에 대한 영수증은 동생과 각각 발행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래서 검찰 쪽은 이제 투자한 거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다만 또한 정경심 교수는 반론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문학이 전공인데 말에 대한 적응력이 빨라요. 그래서 조범동 씨가 먼저 투자 자금이란 용어를 쓰니까 따라 쓴 것에 불과하다. 저는 심지어 평소에 상대방이 사투리를 쓰면 그 사투리를 따라할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연대 조범동 씨가 자꾸 투자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한 말이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나는 문학 전공자라 이런 거 잘 따라한다. 뭐 이런 조금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이 정경심 교수의 평소 캐릭터를 좀 잘 아는 정경심 교수의 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못하지만 좀 약간의 그 자문 같은 걸 좀 들어봤는데 정경심 교수가 실제 말투가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뭔가 좀 뭐랄까 좀 하여튼 따라하는 게 많대요. 누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하면 뭘 잘 뭐랄까 완벽하게 이제 동의는 안 하더라도 그냥 그 용어를 그대로 써준다든지 뭐 이런 게 뭐 대화 과정에서 말투가 좀 그런 분이라고는 하네요. 다만 문제는 판사도 그 진심을 믿어줄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경심 교수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 말하는 그 습관이 그렇다고 하는 지인 정경심 교수의 지인의 제가 조금 약간 취재, 자문 뭐 이런 건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또 이런 반박도 했죠. 저는 투자 자금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제 손에서 돈이 떠나면 저는 그냥 투자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돈이 잘 크고 있냐? 라고 대화를 한 것도 제가 투자한 원금이 잘 크고 있는지 묻는 게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돈을 그러니까 빌려줘서 잘 맡겼는데 잘 관리해왔냐 뭐 이런 그냥 비유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가 분명히 투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람한테 친구한테 돈 꿔준 적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투자라고 인식했을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그냥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라고 받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사실은 그런 거 빌려주고 이자 한 5%뭐 이런 거 받는 것도 사실은 우리 대중적인 감성에서는 그냥 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반드시 주식 투자, 이런 것만 해야만 투자이냐? 일반 대중의 그냥 어떤 생활 용어로 보자면 사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콕 집어서 주식 투자, 뭐 펀드 투자 이런 것만 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은 판사가 조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검찰과 정 교수의 어떤 주장이 좀 팽팽하게 좀 맞섰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좀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판에서 제시된 게요. 2018년 2월 정경심 교수와 이제 조범도 씨의 또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는데
이거 잠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밝혀요. 우리 조 대표가 도와주는 것도 조범동 씨 말하는 겁니다. 조 대표가 도와주는 것도 우리 남편 조국 말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잡고 있는 스탠스를 보고 하는 거고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탠스? 이게 뭔 소리야? 자, 이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공개된 녹취록은 2018년 2월 달의 녹취록이거든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2018년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된 이후예요. 예? 그러니까 2017년 5월인가에 민정수석이 되죠. 그로부터 7개월 뒤에 이제 녹취록입니다. 예? 투자인지 대여인지 뭐 하여튼 그 행위는 2017년 2월, 그러니까 민정수석 되기 전에 이루어졌고요. 아무튼 이 스탠스란 말이 뭐야? 이상하잖아요. 마치 민정수석이 됐으니까 그거 보고 조범동 씨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는 이 스탠스란 말의 뜻은 그게 아니라 제 남편이 돈에 전혀 관심이 없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돈은 조범동 씨가 벌고 우리 남편은 명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자. 뭐 이런 의미다. 그런 뜻에서 스탠스라고 말한 거다라고 해명하면서 조국 교수가 얼마나 돈에 관심 없는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남편은요 공직자 재산 공개하기 전까지는 제게 돈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동생이 집 살 때 남편 통장에서 돈 빌려줬는데 한참 지난 뒤에야 이거 그 돈이 어떻게 나갔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동생 집 사는데 보태줘서 그제서야 제 남편이 잘했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이 스탠스라는 표현을 너무 억지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제 반박을 했죠. 요거는 좀 제대로 잘 반박이 됐다고 좀 보여요. 왜냐하면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 교수가 실제로 얼마나 집안에 일에 좀 관심이 없이 늘 본인의 학자적인 업무와 어떤 정치적인 업무 이런 거에만 외부의 대외 업무만 신경 쓰고 살았는지. 근데 이런 가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KBS 법조팀이 생략해버린 그 김경록 그 씨의 인터뷰에서도 그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김경록 씨가 증언을 하잖아요. 검찰에 가서 실제로 둘이 부부 사이가 맞는데 다만 정말 조국은 진짜 그 집안일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라고 KBS 기자한테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 방송에서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저는 이제 조국 장관 동생의 아주 오랜 막역한 지인을 제가 만나서 얘기 들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조국 동생이 맨날 하는 소리가 형은 정말 집안일에 너무 신경도 안 쓰고 이 아버지 건축회사가 망하든 어쨌든 자기 일 아니라고만 한다. 네가 알아서만 하라고 하고 형은 맨날 무슨 공부만 하려고 하고 근데 집안에서는 형만 챙기고 투덜 한 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그 조국 동생의 과거 친했던 지인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조국 교수 캐릭터가 원래 이랬다라는 주변 지인의 증언은 좀 많아요. 여러 방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금전 문제나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남편이 사실 관심 없어서 부인한테 그냥 맡겨놓고 그냥 묻지도 않는 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돈 버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도 별로 없지만. 제가 뭐랄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어디다가 청약 통장 들라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전 그런 것도 뭔지 알아보는 것도 귀찮고 짜증나서 안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국 교수가 무죄냐, 정경심 교수가 무죄냐 아니냐 이런 거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제가 진술서를 살펴보는데 그 아파트 청약 이런 거 알아보는 건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의 캐릭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안 믿는 분들은 끝까지 안 믿겠지만. 그래 아무튼 이 조국 교수의 이런 캐릭터 이런 좀 집안일에 무심하고 이런 것들은 입증이 좀 되려면 증인들이 좀 가서 많이 법정 진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김경록 씨도 가서 하겠죠. 큰 역할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요. 여기까지가 4월 27일 날 재판에서 좀 많이 좀 다뤄진 부분인데 조범동 씨 재판에서요. 자, 일단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여러분.
투자인지 대여인지 정경심 교수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둘 다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문학적 상상력 요런 정경심 교수의 설명은 조금은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였어요. 다만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를 막 반박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을 했느냐 혐의를 그것도 역시 없죠. 없습니다. 아직까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뭐 투자 계약서를 뭐 실제로 썼는지 뭐 이런 거 제시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터져 나온 건 대여 증명서잖아요. 물론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뭐 투자라는 표현은 뭐 문자 교환하는 과정에서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적인 언어로 봤을 때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도 누군가에겐 투자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대중이 실제로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꼭 무슨 주식 투자하는 데에만 투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만 제 돈 무럭무럭 커가고 있어요. 라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그 문자는 조금은 불리한 문자예요. 정경심 교수에게는 그런 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판사의 속마음을 좀 읽어보자면 4월 27일 재판에서는 양쪽이 제시한 여러 증언과 근거들이 검찰 정경심 쪽이 비긴 것 같아요. 팽팽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늘 그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재판도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러면 그 혐의 입증 50%의 문턱을 검찰이 넘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판사가 고민이 깊어진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전임 그 재판부 정경심 교수의 그 재판부 송인권 부장판사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민사 재판에서 투자냐 대여냐 이거를 다툴 때는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는 대여로 본다.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이 안 되고 막 이런 거면 투자이지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보니까 검찰은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범동 재판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 재판도 봐야 됩니다만 그런 물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증거가 지금 못 내놓고 있죠. 그래서 더 봐야 됩니다. 더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요. 좋아. 투자라 칩시다. 그런데 그게 어때서요? 뭔 소리냐? 공직자윤리법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잖아요. 여기 법을 보면 제가 다 살펴보니까 주식 같은 걸 다 팔게 돼 있어요. 왜냐? 직접 투자니까.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설사 투자를 했다 쳐도 지금 이게 직접 투자가 아니고 블라인드 사모펀드 투자인 걸로 지금 정경심 교수가 계속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검찰은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그 펀드 회사의 뭐 실소유주이고 뭐하고 뭐 그런 걸 강력하게 입증할 만한 녹취록이라든지 사내 문서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온다면 이건 그냥 간접 투자예요. 사모펀드 어디다 투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녹취록이나 뭐 이런 게 나와야만 이게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다 경영 같이 한 거다 이렇게 판사가 입증을 해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아직 검찰이 그걸 입증을 못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자라든지 뭐 참고인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재영 기자님? 검찰도 그런 거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물어볼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증거에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정황 증거와 입증 증거. 정황 증거는 그냥 주변부 조금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입증은 진짜 확실하게 입증시켜버리는 거죠. 뭐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은 뭐 사모펀드 회사가 실소유주가 정경심이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입증 증거를 못 내고 있어요. 아직도. 예, 그냥 추론만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했으니까 너 실제로 이거 실소유주 했던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판사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직접 투자는 뭐 탄핵됐다 치고, 그러면 일단 간접 투자라고 잠정 결론을 내려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봅시다. 아무리 제가 검찰 쪽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검찰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간접 투자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거 처벌 못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공직자윤리법을 보니까 고위공직자가 그 직접 보유한 주식 총액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최강욱 그분이 이제 그 기자들랑 그냥 길거리에서 싸운 것도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만 이 사모펀드 이거는 간접 투자라서 이렇게 직접 투자도 아니고 해서 공직자윤리법상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요. 예, 법조계에서 이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간접 투자까지 처벌해야 되는 거냐?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의 조금 이 간접 투자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에 공백이 있는 건데 이런 거는 국회에서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입법 보완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정경심 교수를 본보기로 때려잡아가지고 판례 같은 걸 확립해서 뭐 이렇게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사가 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공직자윤리법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래요. 자, 복잡합니다. 그죠? 돈 문제 나오면 그래요. 잠깐 다시 중간 정리해 봅시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고링크, 이 펀드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다? 입증 안 됐어요. 공모 흔적이라고 제시되는 거 아주 설겁습니다. 검찰 논리가. 뭐 무슨 문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공개되긴 했지만 해석되기에 따라 애매해요. 익성 대표가 얼마 전에 재판 나와가지고 뭐 조국이 투자하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그건 그냥 익성 대표의 주장일 뿐이에요. 정황 증거지 입증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일개 증언일 뿐이에요. 그래서 코링크 실소유주, 직접 투자, 정경심. 이거 입증 안 된 겁니다. 두 번째, 정경심 교수가 펀드 투자 내용을 상세히 알았다라는 검찰 주장. 이것도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가로등 전멸업체, 웰스 CNT. 지금 그거 그냥 그냥 W 업체라고만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정경심이. 그러면 검찰은 콕 집어가지고 아니다. 웰스 CNT 가로등 업체라고 보고받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증명 안 되고 있어요. 증거 없어요. 세 번째, 설사 투자했다라고 인정한다 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상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간접 투자의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단 말이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상 처벌하기도 애매해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입증이 안 된 거예요. 판사의 속마음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 판사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입증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판세상 밀리고 있어요. 한 3대 7 정도라고 저는 뭐 객관적으로 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제가 정경심 교수가 억울함이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수사한 사람도 아니고 변호인단으로부터 제가 무슨 뭐 검찰 수사 서류를 건네받아가지고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함부로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기자는 그런 직업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답답하시겠죠? 제가 왜 명확하게 결론을 안 내드리니까.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좀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으세요. 들어야 되지만 저는 얼마나 재판에서 이것이 혐의가 입증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드리는 게 훨씬 더 판사의 속마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법조 기자의 조금은 더 전문성에 가까운 판세 분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커피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